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살벌한 흉가를 체험하고 지를 뻔했다. 때는 한창 더운 여름 TV에서는 한참 흉가 체험의 방송들이 많이 나왔었어. 호스터디라는 케이블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다음 카페의 흉가 체험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했었지. 그렇게 흉가 체험을 활동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 첫 번째 이야기야. 카페에 어느 흉가 체험 카페의 공지가 뜨면 시간과 날짜 모일 장소, 그리고 참여의 댓글을 달고 당일날 참여를 한다 모이는 장소에 도착을 하니 6명의 사람이 와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5명의 사람이 더 모였었다. 인원 체크와 서로 간의 인사 후에 우린 스타렉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자동차는 출발했다. 흉가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새로운 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물었다. 흉가는 처음인가 봐요. 네. 어때요? 많이 무서운가요? 라고 새로운 여자가 말했다. 저도 처음 체험 때는 빙이 될까봐 무서웠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차 안에서 나누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A4 용지에 흉가 체험 카페는 이곳에 일어난 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에 사인을 하라고 한다. 어떤 일이 생기면 스스로 책임지라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그곳에 사인을 한 뒤 운영진 4명이 먼저 흉가를 들어가서 확인을 한다. 혹시나 위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뒤 12시까지 이야기를 하며 기다려 12시가 됐다. 자, 12시가 되었으니까 한 명씩 차례대로 올라가셔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흉가에 밖에선 운영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손전등은 저희가 준비한 것으로 해주세요. 흉가의 어느 곳에 종이와 펜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이름을 적고 오시면 됩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은 다른 분들 흉가 체험이 끝나시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정했다. 차 안에서부터 긴장하지 말라고 한 내가 먼저 가기로 됐다. 흉가는 2차선 도로가에서 산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야 나오는 곳이었다. 우리는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대기했다. 대기한 곳에서 산 쪽으로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공동묘지가 나오지만 내가 가는 곳은 왼쪽이었어. 흉가에 도착을 하면 바로 집의 정문이 나왔다. 그곳에 들어가면 거실이었다. 나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과 그 옆에 화장실, 그리고 마지막 계단에 앞 1번째 방을 보는 순간 나의 눈앞에 아이의 머리 크기의 둥근 것, 그것이 눈앞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무서운 것보다 영혼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이윽고 가져온 카메라로 셔터를 눌렀지만 역시 사진에 남지 않았다. 그 후에 나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반층 올라가면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다. 나는 반층을 올라가 왼쪽으로 몸을 트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갑자기 어지러운 느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흉가 체험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흉가 안에서 물건을 만지거나 머리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신이지만 손에서 머리로 빙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계단에 반층에서 이대로 내려갈까? 5분 정도 고민한 것 같다. 하지만 종이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야 하기에 용기를 냈다. 2층에 올라선 순간 더 이상 흉가 체험을 즐길 수 없었다. 빙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빨리 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방의 이곳저곳 베란다도 전부 보고 마지막 종이라고 적힌 방에 들어갔다. 창문틀에 종이를 보곤 빨리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문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문 쪽에 앉은 7세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모습을 나는 봤다. 무언가 바닥에 낙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뒤 벽은 마치 그 나이가 낙서한 흔적인 듯 낙서가 많이 되어 있었다. 그림도 이름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굳어서 상황만 살피고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되어서 어쩌지 그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바로 들리는 느낌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갑자기 나는 눈물이 나왔다. 눈을 깜빡이자 아이는 사라지고 몇 초간 멍하게 있었다. 그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계단 쪽으로 향했다. 계단에 첫 발을 딛는 순간 나는 엄청난 스피드로 뛰쳐내려왔다. 그리고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내려와서는 새로운 여자분들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머리가 온통 하얗대서 나는 대답해 줄 수 없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흉가 체험이 전부 끝났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나뿐이었던 것 같지만 아직도 그때의 아이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 단양이. 한 소녀가 고국에 돌아왔다. 멍하니 서있던 소녀는 지난 5년 저 먼 나라에서 더러워진 몸을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강가로 다가갔다. 찢어진 내복을 자기 손으로 벗어 자갈밭에 내려놓았다. 매번 이름 모를 오랑캐 위에서만 벗겨지던 옷을 내 손으로 내려놓으려니 싸늘한 어색함이 온몸을 감쌌다. 몸을 물 아래에 뉘었다. 서늘한 가을바람 탓인지 물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손에 잡히는 아무 돌멩이나 집어들었다. 표면이 까끌까끌한 돌멩이였지만 돌멩이를 든 손으로 한쪽 팔을 들어 살이 붉어질 때까지 긁어댔다. 팔에 묻어있는 더러움을 긁어내려니 붉어지다 못해 벗겨진 살갗의 쓰라림은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리곤 자세를 고쳐 다리를 올려 소녀의 치욕을 벗겨냈고 머리에 물을 부어 쌓여있던 악몽들을 지워냈다. 얼굴을 물 아래에 묻었다. 숨을 꼭 참고 입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며 눈을 떠보았다. 소녀의 나라 강물은 너무나도 맑아서 물속에서도 춤을 추는 물고기들을 볼 수 있었다. 숨이 막혀 이내 고개를 들었다. 물속이 따가워 눈이 붉어진 게 느껴졌다. 눈이 아파서 그런지 입으로 우는 소리를 냈다. 그러다 곧 내 몸이 눈만 아프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입으로 더욱 큰 소리를 냈다. 한참이 지나고서야 물속에 묻혀있던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강가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소녀는 그 속에서 뭔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다. 소녀는 마을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잊힐 리가 없었다. 16년 평생을 그곳에서 나고 자랐으니 말이다. 햇볕에 그을려 좀 더 늘어진 옷을 입고는 한결 가벼워진 다리 한쪽을 들어 올려 자유로운 걸음을 시작했다. 오돌돌한 자갈밭을 지나니 향기로운 흙밭이 발바닥을 맞이했다. 노란 흙이 소녀가 반갑기라도 한지 발바닥에 달라붙어서는 놓아주질 않았다. 긴 흙길을 지나니 익숙한 잣나무 길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놀라서는 한 나무 밑으로 다가가 기쁨의 입맞춤을 했다. 나무는 급작스런 포옹에 당황했지만 누가 나를 만졌는지 이내 곧 알았다는 듯 불지 않는 바람소리 속에 푸른 잎을 푸르르 떨었다.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 반갑다야. 소녀는 어렸을 때 자기보다 아직 약한 남동생을 데리고 이 나무 밑에서 거대한 역사를 써내렸다. 나쁜 놈은 죽어야 해. 누나 한 번만. 이씨, 다시 해. 미안. 장군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놈이 용서를 구한다. 한들 더러운 몽뚱이는 어딜 가지 않는다. 죽어라. 아, 진짜 맨날 진짜로 때리면 어떡해. 나도 한번 장군님 시켜줘. 진짜같이 해야 재밌지. 그리고 넌 아직 약해서 나쁜 놈 해야 돼. 마을 어른들께 큰 칼로 오랑캐들을 무찔렀다는 조선의 장군님 얘기를 듣고는 그냥 따라 해보고 싶어 시작했던 놀이였다. 그 당시 동생은 소녀의 몽둥이를 들 수 없었다.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거니와 그 전에 소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어야 했다. 나무길을 지나니 익숙한 천하대 장군님과 지하여 장군님이 서 있었다. 마을 입구에 다 왔다는 뜻이었다. 대장군님과 여장군님은 항상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소녀 앞에서는 언제나 활짝 웃으셨다. 어린 시절 그냥 그렇게 느껴졌던 것인지가 궁금해져 대장군님 밑으로 달려갔다. 여전히 환한 얼굴을 하고 계신 대장군님 옆에 여장군님이 미소를 지으시고는 대장군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대장군님도 소녀를 알아보았다는 듯 눈썹을 푸시곤 한박 웃음을 지으셨다. 소녀는 마주하며 미소를 짓던 입가에 주름을 풀고는 고개를 마을 입구로 돌렸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소녀 같은 년들은 고향에 갈 수 없었다. 헌양년이라는 명패를 이마에 붙이고는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지금 조선을 지키는 나라님께서 마을이 고국으로 돌아온 그대들을 반겨주지 않으면 엄벌에 처한다는 법을 선포하셨다. 소녀는 나라님의 감사한 은총의 이마에 흘리신 피를 어떻게든 다가가 닦아드리고 싶었다. 고민 속에 한참을 11자로 고정되어 있던 다리를 들 입자로 바꿔 고쳐 마을 입구로 향했다. 입구를 지나니 곧 돼지국밥집 아주머니가 그녀를 알았다. 두려웠다.
한없이 순하신 국밥 아주머니가 소녀를 어떻게 바라볼지. 단양이 아주머니의 뿌연 흰저위 속에 잘 보이지 않는 검은 눈동자가 소녀를 노렸다. 단양이 아니야. 네. 맞아요. 어머니 이보쇼들. 단양이가 돌아왔소. 아직 몇 마디로는 소녀를 보는 아주머니의 시선이 고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런 불안감을 손끝의 떨림으로 표현하던 와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머니의 고함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알 수 없는 표정과 시선이 소녀 몸을 덮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단양아. 마을 사람들 저 뒤편에서 소녀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음성이 끔찍한 정적을 깨뜨렸다. 엄마. 아이고, 단양아 살아 돌아왔구먼. 슬퍼서인지 화나서인지 잔뜩 일그러져 알 수 없는 엄마의 표정은 목소리로 슬픔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의 품은 곧 소녀를 에워쌌다. 아, 얼마 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냄새인가.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른 줄만 알았던 눈물이 흘러 목까지 내려오는 걸 느끼고는 반가움을 느끼던 와중 신기하다는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소녀는 얼굴을 엄마의 목에 찰싹 붙여 따뜻한 온기를 더욱 강하게 느끼려 노력했다. 한참을 엄마의 환영을 만끽하다 보니 눈에 고인 물 때문에 흐려졌던 시야가 서서히 걷혔다. 그러곤 그 시야 사이로 한 건장한 사내 아이가 보였다. 동생 복남이가 누나 어서 집에 들어가자. 단양이를 보고 건넨 동생의 첫마디였다. 반가운 건지 낯설어서인지 그런 거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엄마와 집에 도착하고서는 동생의 반응이 약간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난 내 얼굴이 보고 싶어 밤하늘에 저 먼 나라 별들을 얼굴 모양으로 이어 붙인 게 수백 번이나 되는데 해가 저물었다. 엄마는 피곤할 테니 일찍 자라고 단양이를 얼른 눕히고는 곧바로 문 밖을 나갔다. 북남이 녀석도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무도 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그런 탓에 마을 전체는 부엉이 소리를 제외하곤 아주 고요했다. 밤이고 낮이고 항상 시끌벅적했던 마을이 조용하니 꼭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순간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마차가 머릿속에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곧 잘못 왔다는 양 머리 밖으로 멀리 떠나버렸다. 그녀의 존재감은 옛날부터 작디자 같다. 마을을 자기 때문에 떠들썩이고 싶었던 어렸을 때 호부와 맞지 않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못내 서운했던 기억이 났지만 지금 순간만큼은 그 작은 존재감이 이렇게나 안심이 될 수가 없었다. 아침 달게 울었다. 그렇다. 단양인의 마을은 아침잠을 닭소리와 함께 깨웠다. 자신의 마을이 맞다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웠다. 어젯밤 보이지 않던 복남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러다 곧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애써 참아보려 했지만 어제의 일이 생각나 서운한 표정이 곧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니 멍한 표정을 하던 복남이가 소녀에게 다가왔다. 그러곤 전과 다른 무거워지고 붉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일 우리 마을에서 잔치를 해. 오랑캐를 몰아내신 임금님을 기리는 큰 잔치야. 넌 할 말이 그런 거밖에 없니? 복남이가 전달하려는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냥 지난 날의 그리움이 아쉬워 미운 마음이 들 뿐이었다. 하지만 복남이는 그런 누나의 마음도 모르고 말을 이어붙였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를 잡을 거야. 소. 응, 그래. 소. 근데 그녀도 복남이의 말투에 복수를 하고 싶어 퉁명스럽게 말하려 노력해 보았다. 오늘 그 소를 산책 좀 시켜줬으면 해. 마을은 그랬다. 소를 잡게 되는 날이면 그 전날에 그 소에게 잠시만의 선의를 베풀어 주었다. 미안하다는 마음 때문인지 아니면 조금 더 움직이게 해서 육지를 좋게 하려 함인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그래왔다. 소는 촌장님 댁에 있을 터였다. 소 같은 마을의 큰 재산은 주로 촌장님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단양이는 여전히 동생에게 퉁명스러워 보이려 노력하고 있었기에 알았다는 짧은 대답을 했지만 금방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제 마을 사람들 사이로 촌장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확실히 고운 시선은 아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촌장님 댁으로 안 가도 돼. 내가 아침에 마을 밖으로 소를 묶고 놓았어. 그녀의 걱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복남이는 말했다. 몸이 무거워 얼른 산책을 시켜주고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도 그냥 포대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후의 거창한 계획을 빨리 실천하기 위해
그녀에게 떨어진 임무를 수행하러 곧바로 마을 밖으로 향했다. 소는 천하대 장군님 옆 죽은 나무에 묵혀 있었다. 그녀는 소의 곡비를 풀어준 다음 대장군님께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나무 숲으로 향했다. 소의 걸음이 무거웠다. 소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녀석이 움직일 마음이 없어 무겁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 코를 당겨 나무숲까지는 오게 되었지만 나무숲을 들어가려니 녀석이 발을 땅에 깊게 박고는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곤 다시 마을을 향해 움직이려는 것이었다. 넌 빨리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더 밖에서 놀다가 들어가야지. 알아듣진 못했겠지만 소는 그녀의 말에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마을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소녀도 빨리 마을로 돌아가 집에서 쉬고 싶었지만 녀석을 산책을 시켜줘야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속을 알아서인지 마치 골탕 먹이려고 그녀를 나무숲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는 것 같았다. 너 알아서 해. 난 나무숲을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그럼 난 널 산책시킨 거야. 단양이는 사람에게 하듯 흥하고 콧방귀를 뀌곤 나무숲에 들어갔다. 나무숲으로 걸음소리를 내려니 그녀와 다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못내 어쩔 수 없다는 듯 소가 소녀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대신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 가자. 내일이면 잡힐 소의 눈망울이 불쌍해. 소녀는 오늘 가졌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기로 했다. 녀석을 보고 있자니 자신은 행복한 편이란 생각을 했다. 적어도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일은 없으니. 촌장님, 소가 없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마을의 소를 관리하던 하자라는 사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소의 부재만을 그대로 촌장에게 보고해버렸다. 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냐? 촌장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지만 중고한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소 관리인을 내려보며 물었다. 도둑이 틀림없습니다. 도둑이다. 도둑. 하자라는 사내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정확한 근거도 없이 도둑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쳤다. 도둑이마저도 받을 처벌이 관리소울로 소가 병약해지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리라. 큰일이구나. 내 놈 말이 맞다면 언젠간 잡힐 놈은 단순히 퇴형으로 끝날 일이 아니겠지. 이 마을은 짬 말고는 특산물이란 것이 나오지 않아. 마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소였다. 때문에 소 관리는 마을에 좀비가 걸려있는 일이었고 그런 소를 훔쳤다는 것은 곧 마을 전체를 위협한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도둑이 들었다고 소리치는 하자의 공포 섞인 음성에 하나 둘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무슨 일인지 서로가 경황을 알아보자니 촌장네 마당은 이내 곧 시끄러운 시장터가 되어버렸다. 어느 정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니 촌장은 여전히 도둑이 들었다고 믿는 저 불쌍한 젊은 소 관리인을 보며 입을 뗐다. 도둑이 잡히지 않는다면 내 놈이 모든 책임을 다 물 것이다. 촌장의 말 한마디에 시끄러웠던 장소가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하재의 살려달라는 울음소리에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촌장님. 억울합니다요. 저놈 때문에 다 죽게 생겼는데 붙잡지 않고 뭐하시오. 잠시 머뭇거리던 촌장네 청년들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두꺼운 허벅지를 움직여 성큼성큼 다가와 하재를 붙잡았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뭔 일이라니. 하재는 건장한 두 청년에게 움직일 수 없게 된 두 팔을 보고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직 땅에 붙어있던 두 다리마저 공중에 띄어져 허공을 팔랑거리게 될 즈음 마을 사람 무리 뒤편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두의 움직임을 멈췄다. 제가 봤어요. 누가 했는지. 해가 저물었다. 단양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운 바깥 산책에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곧 소녀는 아직 자신의 손과 이어져 있는 곡비를 보고는 뒤에 따라오는 내일 녀석의 운명의 무거운 동정심을 느껴 들떠있는 기분을 내려놓게 되었다. 나도 알아. 끌려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소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어 몸을 틀어 눈을 마주 보았다. 녀석의 눈을 보고 있노라니 단양이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 사정을 아는 것인지. 소는 자기 앞에 있는 한 마른 소녀를 동정하고 있었다. 그 눈은 뭐니? 날 이해해주는 거니? 우연히 받은 선물에 고마움을 느낀 단양이가 소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즈음 나무 속 사이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나무 속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소녀는 잔치는 내일인데 벌써 준비하나 생각하던 찰나 작게 보이던 사람 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가지던 때에 어떤 깨달음을 갖고 소녀는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횃불을 들 만큼 어두워진 나무숲에 소녀가 길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한 어른들이 그녀를 찾아 나섰다 생각한 것이다. 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마을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고마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 좋은 마을이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 찾다. 이 도둑년. 국밥 아주머니가 무리의 맨 앞에서 말했다. 어디를 보는 건지 모르는 흐린 눈을 가진 국밥 아주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분명 자신을 노려보고 말했다는 것을 단양이는 알았다. 무엇을 훔쳤다는 거예요. 보면 모르는 것이냐? 내년 뒤에 저 소가 안 보이나 보구나. 소. 잔치 때문에 데리고 나온 소를 보고 도둑질한 것으로 오해한 것인가. 소 말이에요. 내일 임금님 잔치 때문에 산책을 나온 것이에요. 잔치? 무슨 망할 놈의 잔치. 언제나 한결같은 정리된 수염을 가진 촌장님이 뒤에서 소리쳤다. 잔치가 어디 있더냐. 내가 어제 본 대로 한번 말해보거라, 복남아. 언제 와 있었는지도 모를 복남이가 촌장님 옆에 떡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어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잔치는 없습니다. 그저 어젯밤 소를 훔친 도둑년이 제 앞에 있을 뿐입니다. 단양이는 말문이 막혔다. 잔치가 있다 하여 산책을 하라 일러준 제 남동생이 날 도둑년으로 몰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양이는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어떻게든 해명해 보려 노력했다. 난 어제 집에 있었잖니. 바로 볼을 감싸 안고 잠들었단 말이야. 닥쳐. 누나가 집에 있었다는 걸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내가 아침에 말했잖아. 내일 마을에 잔치가. 내년이 정신을 못 차려 아직도 잔치 타령이구나. 뭐 하느냐, 복남아. 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단양이의 말을 막은 촌장님의 명령에 복남이는 익숙한 몽둥이를 한 손에 들고 소녀 앞에 섰다. 어렸을 때 오랑캐를 잡기 위해 자주 가지고 놀던 몽둥이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복남이는 몽둥이를 든 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단양이의 머리를 내려쳤다. 단양이는 정신을 잃을 뻔했다. 소녀의 머리에서 지난 5년간 자주 봤던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소녀는 살기 위해 소리쳤다. 아니 살아야 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고 싶진 않았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 촌장님 한 번만 살려. 두 번째 소리가 머리를 울렸다. 아까보다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알을 덮었다. 입에서는 붉은 침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턱 아래를 흥건히 적셨다. 그랬지만 가지런했던 치아가 시뻘개져 입술과 치아를 분간할 수 없었다. 소녀는 살고 싶었다. 하늘에 그렸던 복남이의 얼굴이 소녀를 아프게 하는 게 싫었다. 복남아 난 도둑년이 아니야. 한 번만 살려줘. 단양이는 파르르 떨리는 손끝을 복남이의 바지자락에 얹히고 힘겹게 고개를 들어 올렸다. 복남이가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하지만 눈알을 덮은 피 탓에 복남이의 눈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시뻘겋게 보였다. 복남이는 다시 한번 팔을 들어 올리며 떨리는 턱을 움직여 소리냈다. 한 번 더러워진 몸은 어딜 가지 않아. 또 다른 한 소녀가 고국 땅을 밟았다. 올해는 마을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가는 길이 멀겠지만 하루빨리 마을로 돌아가고 싶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앞으로 가족의 사랑으로 보답받고 싶었다. 추억 속에 남아있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반겨줄 것이다. 고국에 악착같이 버텨 살아 돌아온 환양녀로서.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물귀신. 때는 2002년 여름 내가 초등학생 때였어. 부모님 및 친구 가족들 여행 모임으로 내 가족이 강원도 산골 계곡으로 놀러 갔었지. 지금은 기억이 제대로 안 나지만 오래돼서. 아무튼 익서 위험사망자 출몰지어서. 아무튼 거기서 잡고기 빠가사리 참붕어 낚시를 했지. 다들 떨어져서 아무튼 총 4집 아니라 어른들 애들 포함 20명 정도는 됐었어. 난 내 친여동생과 내 또래 친구들과 4명이서 모여서 낚시를 했어. 그리고 저녁을 매운탕을 먹고 삼겹살 파티를 했지. 그리고 낚시하는 도중 아마 저녁 10시쯤 되었나. 처음엔 새까만 동그란 연기같이 생긴 게 막 떠다녔어. 그리고 여동생이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 그리고 쳐다봤지. 저수지 바로 앞 한가운데에
하얀 원피스만 입은 여자가 있는 거야. 뭐지? 하고 랜턴을 비췄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어. 한 몇 초 지났나? 갑자기 여자가 스르르 물소리를 내며 계곡물 위에서 날아오더라고. 발이 없었어. 귀신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거였어. 다들 비명을 지르고 부모님들이 찾아왔지. 그리고 내 동생이랑 나랑 그 외 2명이 몸이 안 움직였어. 보이지 않는 귀신의 손에 잡혀서 몸이 저절로 계곡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어. 부모님들이 오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 그 귀신의 모습은 눈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피눈물을 흘리는 다리 없는 여자 귀신이었어. 10년 전 폭우로 계곡에 빠져서 죽은 20대 여자라더라. 아무튼 그때 처음으로 귀신을 봤지. 그리고 부모님 친구 어른 중 강원도 이 지역 출신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 폭우로 계곡에서 수영하다. 물에 휩쓸린 여자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남자가 있다고 했어. 그 후 그 계곡 한가운데엔 간간히 여자 귀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었대. 근데 실화였어. 그 이후 평생 실제로 귀신 본 적이 6번인가 그래. 실제로 그날 4명이서 봤었지. 물귀신을. 엄청 무서웠어. 어릴 적이라 더했거든. 이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겪은 100% 실화야. 네 번째 이야기. 불침반. 나는 경기도에서 군복무를 했었어. 강원도가 바로 붙어 있던 터라. 한겨울에는 정말 너무너무 추웠던 기억이 아직 생생해.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나는 근무를 불침번만 섰다는 거야. 군대 다녀온 사람은 알겠지만 군대에는 근무 방식이 다양해. 뭐 탄약고를 올라간다거나 부정 근무를 선다거나 또 잘 알고 있는 위병소 근무를 선다거나 등등. 다양한데 자세하게 말하면 기밀사항 유출 뭐 그런 거 얘기 나올까봐 역제점만 적을게. 앞서 말했지만 나는 다행히도 불침번 근무만 섰었어. 보직이 통신병 중에서도 야전통신운용 정비병이라 불리는 참 모 같은 보직을 받았는데 이 보직만 유일하게 불침번 근무 하나만 섰어. 다른 병사들은 무전근무 섰다가 뭐 당직도 들어갔다가 그랬거든. 실내에서 근무를 하니까 한겨울엔 그래도 나름 편한 근무였지. 그런데 말이지. 괴담 없는 부대가 어디 있겠냐만. 내가 복무하던 그 부대에서도 참 이상한 괴담이 돌고 있었고 나 또한 그 괴담의 주인공이 되어도 봤어. 그럼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당신의 계급은 2등병에서 이제 막 1병 다른 완전 갓 1병이었어. 어김없이 불침번 근무를 들어갔지. 여기서 잠시 설명을 추가해주고 갈게. 불침번 근무라는 것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서는 거야. 불침번을 서는 이유는 자살 방지, 화재 예방, 성군기였나. 막 7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게. 다른 부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근무를 처음 투입하게 되면 약 3일간 동기나 선임과 같이 근무를 세워섰어.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줄 겸 겸사겸사. 그때는 이미 3일이 지났던 터라 나 혼자 근무를 섰었지. 이번 초라서 그때 시간이 밤 11시 50분이었어. 내 앞에 근무자는 선임이었고 나는 잘 보여야 한다는 마음이 가득했던 때라 툭 건드리면 바로 일어났고 그 선임은 항상 내게 한마디만 하고 자기 생활관으로 갔지. 당직사관 주무시니까 교대 보고 안 할 거야. 빨리 옷 갈아입고 그냥 투입해. 나 먼저 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일개 후임이니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얼른 옷 갈아입고 근무 투입을 했었어. 여기서 불침번 근무를 어떻게 섰는지 설명을 해줄게. 일자로 복도가 쭉 있어. 학교를 떠올리면 돼. 그리고 복도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계단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근무자 취침실이 있었는데 당직 근무자들이 밤을 새우니까 다음날 낮에 근무자 취침이라는 걸 하거든. 아무튼 불침번은 항상 그 계단 앞에서 교수대 하나 갖다 놓고 1시간 30분 동안 서 있는 상태로 근무를 서섰어. 그리고 당시의 시간도 시간인지라 모두들 잠든 시간이고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불은 다 꺼야 했으니까 오로지 비상계단이라고 적혀있는 그 불빛만 있었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다 보면 오만 생각이 다 들어. 예전에 선임에게서 들은 무서운 이야기 혹은 가족 생각 또 집 생각 밖에서 한창 술 마시며 놀고 있을 친구들 생각 정말 별의 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지. 결코 잠이 오려야 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익숙해져서 그런 상황에서도 잠을 자더라고.
나는 그때 아직 계급도 낮고 혼자 근무 투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그땐 그저 긴장의 연속이었어. 그런 나를 더 무섭게 만든 건 바로 근무자 취침실에서 울리는 전화기였는데 이게 갑자기 지 혼자 뚝뚝거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야. 정말 처음엔 얼마나 놀랬던지 다가가 볼 용기도 없었는데 머저리 같이 그 상황에 또 드는 생각이 만약 저 전화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저 소리를 낼 테고 행여나 저 소리에 선임이라도 한 명 깨는 날에는 나는 즉사하겠구나 싶었어. 난 그게 더 무서워서 전화기 쪽으로 다가가 봤어. 랜턴을 켜고 살피면서 다가가 봤지만 내가 취침실 문을 여는 순간 소리가 멈추더라고. 그에 난 뭐지 하며 멍하니 그냥 취침실 안쪽의 커튼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자 다시 시작된 정말. 정말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벗어나고 싶더라. 그리고 난 솔직히 전역할 때까지도 불침번 근무가 무서웠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때 전화기에서 소리 나는 걸 듣고 나서 다음 날에 선임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거든. 전날 밤에 근무 서는데 근무자 취침실에서 전화 울렸다고. 괴담을 발견한 것 같다고 막 설레발치면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취침실에 무슨 전화기가 있어? 근무자들 잠 안 자고 TV 본다고 설로 다 끊어놨는데 뭔 개소리야? 5번째 이야기. 지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민수와 동민이는 매일매일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들이 고민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놀까? 아주 배부른 고민. 딱히 재미난 일이 떠오르지 않은 그들이 향한 곳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습관적으로 방문하는 불사롱이었다. 누가 봐도 아쉬울 것 없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자들이 옆에서 술을 따라주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를 쓴다. 민수는 이것마저도 별로 재미가 없는지 핸드폰에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을 그때였다. 엉아 진짜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오네. 야 이것 좀 봐봐. 민수는 뭔가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지 옆에 있는 동민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며 화면을 보여준다. 치워 병신아 나중에 볼 테니까. 민수가 보여주는 재미있는 무언가 보다. 술을 따라주며 옆에서 웃음을 팔고 있는 여자의 몸에 더 관심이 있는 동민은 민수의 핸드폰을 뿌리치고 여자의 몸을 주무른다. 아 좀. 그건 조금 이따 올라가서 하고. 이것 좀 보라니까. 진짜 웃건 거라니까. 재미없으면 진짜 죽는다 뭔데 그래. 몰라 한번 봐봐. 우리랑 나이도 똑같은 새끼인데 존나 골 때려. 동민은 민수의 핸드폰을 받아 화면을 살펴본다. 오빠 뭔데 그래? 나도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 웃긴 거라니깐 너도 같이 보던지. 세영이의 행복한 인생. 이거 맞아? 재미있다고 한 게. 봐봐.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데 존나 골 때려. 오빠 뭔데? 얼른 재생해. 봐. 알았어. 동민은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33살 김세영 씨는 공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4년차.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저지르던 그가 공장에서 이제 어엿한 중고참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중고참이지만 가정에서의 그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병원으로 누워 계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그는 4년 동안 주말조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부지런한 그를 두고 너무나도 대견하다고 칭찬하는 반면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주변 사람들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밝고 건강합니다. 그에게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돈을 모으고 있지를 못해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어서 저축을 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상상하며 지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행복한 꿈을 꾸며 힘을 얻는 세영씨. 항상 힘내시고 그 밝은 웃음 잃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동영상이 끝났다. 시발 뭐야? 웬 병신을 찍어갔대? 그렇지. 존나 어이없지. 저렇게 사는 새끼도 있구나 싶다. 뭐가 그리 어이없고 즐거운지. 동민과 민수는 기가 차다는 웃음을 지어 보인다. 같이 동영상을 지켜보던 여성은 별말이 없다. 저런 새끼가 나중에 시간 흐른다고 집을 사겠냐?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공돌이 생활이나
평생 하다 뒤지는 거지. 그렇겠지 에이혀. 4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공장에서 아무 미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거겠지 뭐. 왜 사는지 원. 병신. 한심하다. 진짜 한심해. 이 새끼 지가 병신같이 살고 있는 건 알고는 있을까. 동민은 민수에게 핸드폰을 건네준다. 민수는 화면의 동영상을 종료하며 미소를 띠며 입을 뗀다. 병신.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TV에 출연한 세영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였다. 얼른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저녁 차려드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배가 고프실까 세영은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다. 다녀왔습니다. 두 분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무 대답 없으시지만 세영은 집에 도착하면 항상 밝게 인사를 하고 저녁을 차릴 준비를 한다. 기릿기릿. 응? 기릿기릿. 이게 무슨 소리지? 세영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돌린 곳에는 동생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햄스터 한 마리가 통 안에 들어있었다. 세영에게 들린 이상한 소리는 햄스터가 쳇바퀴에서 달리면서 나는 소리였다. 뭐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기릿기릿. 햄스터는 뭐가 기운이 그렇게 넘치는지 지치지 않고 쳇바퀴 안에서 달리고 또 달린다. 세영은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달리고 또 달리는 햄스터를 바라본다. 기릿기릿. 한참을 바라보던 세영은 서둘러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햄스터를 뒤로 한 채 주방으로 향한다. 주방으로 향하는 세영은 미소를 띠며 입을 뗀다. 병신. 6번째 이야기. 실화 군대 괴담. 4년여 전 해군으로 입대를 하고 기군단 생활이 거의 막바지여서 동기들이랑 앞으로 군 생활을 어떻게 하면 순탄히 보낼까 얘기를 하던 중 동기 한 명이 자대 가면 꼭 주위에 무당 아들이거나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야. 이유를 물었더니 친형이 군대에 있을 때 후임이 무당 아들이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는 꼭 귀신이 꼬여서 큰 사고가 난다. 라고 하더라고. 나는 뭐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으니 믿지도 않았고 자대 가서도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흘려들었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난 참술이라는 작은 배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한문 당직을 서면서 선임들이랑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선임 중 한 명이 정색을 빨면서 그 개새끼는 왜 그딴 소리를 하냐. 그런 거야. 나는 당황하면서 왜 그러냐 물었지. 그런데 그 선임이 자기가 바로 무당 아들이라는 거야. 나는 약간 멘붕인 상태에서 일단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다 했지. 그니까 그 선임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신내림을 물려받아야 돼서 귀신들도 보이고 꼬인 적도 있었지만 그 물려받는 걸 끊기 위해 굿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제는 괜찮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그러면 이제는 귀신이 아예 안 보이는 겁니까? 하고 물었지. 그니까 선임이 씩 웃으면서 배 안쪽을 가리키면서 사실 안 보이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자대 배치받고 나서 한 번 본 적이 있다. 침실 왼쪽 귀퉁이에 침대 3층 자리에 귀신이 누워 있더라고. 옛날에 이 배에서 수병 한 명이 자살한 적이 있었다는데 아마 그 사람 자리였던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소름이 돋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 선임이란 새끼가 괜찮아 장난이야. 사실 굿 받은 뒤로는 귀신 본 적 없어. 이 지랄에서 넘어갔지. 그리고 몇 개월 후 내 맏마투임으로 신병이 들어왔는데 하필 내 마투임 새끼가 다쳐서 입시라는 바람에 내가 그 신병을 케어해줬어야 했어. 새로 왔으니 어디서 왔냐, 사회에서 뭐 있었냐 이런 시시콜콜한 걸 물었는데 서울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다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다시 사회 나가면 목서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랑 온갖 용한 무당집에 다 찾아가고 굿을 받아도 계속 보여서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 뒤로는 귀신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그 인연으로 신학대학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한편으론 이 새끼가 무슨 나랑 장난치려고 이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얘 말하는 본세가 너무 진지한 거야.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속으로는 무슨 씨발 평생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귀신 본다는 사람이 군대에서 2명이나 만나냐. 좆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했지.
그리고 취침 시간이 돼서 침실에 선임들이 다 누워있고 왼쪽 귀퉁이 침대 1층 자리에 자리가 남아서 신병을 재웠어. 다음날 아침 신병한테 잘 잤냐? 하고 아침 인사를 했더니 사실 잘 못 잤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오더냐? 하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거야. 그럼 왜 잠을 못 잤냐? 하고 물었는데 사실 3층 자리에서 누가 계속 절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못 잤습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자리 쓰는 사람이 휴가 중이어서 잘 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거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자리가 예전에 선임이 귀신을 봤었다는 그 침대였어. 그래서 그 뒤로 난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고 발령 나기 위해 온갖 지랄을 해서 육상으로 발령 나고 거기서 전역을 했어. 7번째 이야기. 춤추는 여자. 우리 근무지는 위병소를 담당했어. 나는 어느 정도 짬밥이 찬 상태라 위병조장 근무만 들어갔지. 미필은 모를 수도 있으니 위병소와 위병조장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위병소는 말 그대로 부대 입구에서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는 거고 위병조장은 그 차량과 인원을 기록하며 위병소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같은 경우를 지휘통제실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야. 우리 위병소는 어느 부대나 마찬가지로 시간마다 교대하고 위병조장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풀타임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 주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랑 차량이 많아서 시간이 잘 가는 편이지만 야간에는 거의 없으니까 심심하고 지루해. 그러다 보니 물론 경계 근무에 자면 안 되지만 잠깐씩 자거나 아니면 위병소에 가서 근무자들이랑 얘기하고 그랬었어. 간부랑 같이 근무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혼자 위병조장 근무를 섰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야간 한 2~3시쯤에 너무 졸리고 지루해서 위병소에 가서 근무자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후임한테 좀 무서운 얘기 없냐고 물어봤는데 후임이 자기랑 친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겪었던 얘기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면 그 누나가 친구랑 놀고 나서 집에 가려고 친구랑 같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각선 옆에 어떤 여자가 이상하고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대. 그러다 보니까 그 누나도 당연히 그 여자한테 시선이 가는 거지. 근데 춤을 너무 기괴하고 정신사납게 추다 보니까 입 밖으로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온 거야. 정신 나간 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그 춤추던 여자가 누나의 말을 들었는지 춤을 갑자기 탁 멈추고 누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누나는 무서워서 시선을 피했어. 근데 다들 알다시피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은 느낄 수 있잖아. 내가 안 본다 해도 그런 시선이 계속 느껴지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었대. 눈을 마주치기 무서워서 그 여자가 계속 누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아까랑 똑같이 기괴한 춤을 추더래. 그러자마자 전철이 와서 친구랑 같이 전철을 타고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춤추던 여자는 잊고 있었대. 친구는 먼저 내릴 때가 되어서 인사하고 누나는 집 가면 더 가야 해서 몇 정거장을 더 가고 내렸대. 근데 내렸는데 그 춤을 추던 여자가 자기랑 같은 역에 내린 거야. 자기랑 다른 역 칸에 타고 있었던 거지. 누나는 보자마자 거의 도망가는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개찰구에 카드를 찍고 나가는데 그 여자가 계속 쫓아오는 거야. 누나는 저 여자가 나를 쫓아오는구나를 느껴서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도망갔대. 누나 집이 2층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온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입었던 옷이나 가방 등을 정리하고 침대에 앉았는데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나서 혹시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창문을 열어봤대. 근데 창문을 열고 밑에를 내려봤는데 그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거야. 하필이면 창문을 여는 소리 때문에 그 여자에게 들려서 누나랑 눈이 마주친 거지. 누나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당장 사과를 할까 고민하다가 사과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어. 그런데 현관문 앞에 그 여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서 자기를 뚫어지게 노려보더래. 누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대.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울고불고 사정을 했어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까 전철에서 말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누나한테 다가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괜찮아. 용서해 줄게. 누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순간 여자가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사과 안 했으면 나 지금 너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말이야. 누나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몸이 경직이 된 거야.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그리고 그 여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갔대. 누나는 그러고 나서 집안에서 한참 동안을 벌벌 떨고 그 뒤로도 집 갈 때 그 여자가 있지는 않을까 공포심을 가지고 생활했었다네. 일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확실히 쉽게 겪을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 후임도 그 상황을 알게 된 거고 나도 후임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온몸에 소름 돋고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위병조장실에 혼자 있기는 싫고 해서 뜰 때까지 위병소 근무자가 교대에도 무서워서 계속 있었어.